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상주의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세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잔 이후에 뭐 입체파, 미래파, 그리고 현대미술로 넘어가는 과정을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상주의자라고 하는 명칭은 어느 신문 기자에 의해서 명명되었다고 했죠. 근데 세자는 스스로 이렇게 본인이 인상주의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걸 거부했어. 우리가 그 처음 시간부터 계속 그 일관된 주제가 재현과 추상, 그죠? 재현과 추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사이에서 계속 미술의 어떤 역사가 흐르고 있다, 이 얘기를 했죠. 근데 자, 인상주의에 와서 재현이 해체되지. 거기까지는 이해했죠? 똑같이 그리는 것, 재현, 똑같이 그리는 것, 똑같이 옮기는 것, 이 과정이, 어, 그, 클림트가 아니라 구스타프 꾸르베의 사실주의에서 정점에 달했다가 인상주의로 넘어가면서 해체돼요. 자, 재현은 가장 잘하는 게 사진이다라고 하는 인사이트잖아. 그리고 나서 인상주의는 추상으로 가는 거예요. 추상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네가 대상이 갖고 있는 어떤 외곽 실루엣이 흐트러진다면, 외곽 실루엣이 흐트러진다면, 세자는 내부 형태가 흐트러진다고 보면 돼요. 일단 요 세잔의 과정을 좀 보고 넘어갑시다. 요건 지난 시간에 잠깐만 이게 왜 지난 시간에 요 부분 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마네가 이렇게 죽는 과정 얘기예요. 마네가 노후에 매독에 걸려서 죽는데, 지난 시간에 요 그림에 대한 배경 설명했죠.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세잔이에요. 세잔은 잠깐만, 소리가 안 나오지? 소리가 안 나오죠? 잠깐만. 스피커는 스피커는 뭘로 가고, 그리고 이제 But he was one of us, 지금 so 나오지? much a part of what we did. An impressionist master. Cézanne was a pioneer, searching for his own truth. 이런. His one-man revolution would take Impressionism somewhere very different. His work was so savage and unfinished looking. People were outraged. The critics saved the worst of their venom for him. I've got so many pawn tickets in my purse, there's no room for any money. That's just as well. I'd love a 세잔하고 lemonade. 본인 와이프, 이제 아들, I'd help if you sold a painting. Paul? Sit still. Your father's house looks like it's gonna tip over. If it was really like that, all the furniture would slide down one hand. That's the composition.
You should tell your father if you think his house is going to fall down. One gust of wind and your inheritance will be a pile of rubble. What you paint, Paul, it's not what other people see. It's more than that, Hortense. My eye is thinking, too. Well, tell it to stop. I want honesty. Honesty is more important than what you see. So send honesty to the butchers. Paul! Ahead. The world seems very complicated. The trick is to make it simple. Why does it have to go there? Because of the biscuits. To make a picture is to compose. I'm going to astonish Paris with an apple. 이런 그림은 본 적 있죠. 세잔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 이런 정물화들이 있어요. For a passing cloud, pouncing on a perfect sky. 이거는 다시 모네 장면인데 It was a day. 모네 장면이고 폴 세잔은 되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까 그 시골에 가서 액상프로방스라고 하는 지역에 시골에 가서 농부의 딸과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 그 지역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본인의 자화상, 요거는 자신 아버지, 세잔의 아버지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굉장히 그 결혼에 반대도 했고 안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이제 아들을 낳고 나선가 언젠가 아무튼 그 시점에서 받아들여 주거든. 그렇게 이제 후원자로서의 경제적인 어떤 후원자로서의 아버지를 그 후원을 받아서 작품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그러니까 세잔도 그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괴팍하고 저렇게 약간 자기 혼자 자기 고집스럽게 자기 작품 세계를 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정받는 과정에 좀 시간이 걸렸죠. 근데 세잔을 제일 먼저 알아봐 줬던 게 인상주의 화가들이야.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이 세잔이 갖고 있는 새로운 시각, 대상에 대한 감각, 새로운 감각, 통찰력, 작가로서의 통찰력 이런 거에 눈을 그러니까 인정해주기 시작한 게 사실 인상주의 화가들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왜 마네, 모네나 르누아르 같은 인상주의와 세잔을 함께 놓고 볼까? 함께 놓고 볼까? 다르거든, 성격이. 그죠? 지금 아까 동영상에서 나오지만 모네가 그렸던 어떤 이 화법과는 굉장히 다르지. 세잔이 뭐라 그래? 그 와이프가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고 이러고 보니까 세잔이 그게 구도라고, 그게 컴포지션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가장 조화로운 게 무엇일까? 이런 구조적인 어떤 그 아름다움, 이걸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아까 그 아줌마예요, 그지? 아까 그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든 영화지. 그 실사 영화라고 하나 그거를 왜 옛날에 있었던 그것을 고증해서 만든 영화인데 BBC에서 만든 거예요. 영국 BBC에서 만들어서 옛날에는 유튜브에 많이 뿌려져 있었는데 요새는 다 잠겼어. 저작권 때문에. 나는 파일 가지고 있어.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라서 쓰는데 내가 세잔의 자기 아들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잔을 얘기할 때, 세잔의 구조주의를 얘기할 때
많이 이렇게 감상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이 과일 바구니가 있는 이 정물화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정물화와 다른 게 보여요. 가장 크게 다른 건 뭐지? 좋아 보여? 어색한 거 찾아보세요. 이 그림에 어색한 거. 자, 오게티를 찾아라가 아니라 이 그림에 어색한 걸 찾아보세요. 어떤 게 어색해? 여기 보면 이 주전자는 위에서 바라본 그 주둥이가 주전자의 뚜껑 부분은 위에서 바라본 장면이야. 과일 바구니는 옆에서 본 장면. 그죠? 이 테이블은 이쪽 왼쪽 테이블은 약간 위에서 본 것 같고 또 오른쪽 테이블 모서리는 옆에서 측면에서 본 시점이 낮아져 있단 말이야. 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사물들마다 다른 시점을 투영하고 있죠. 지금 여기 과일 바구니를 본 시점으로 상상하자면 저 뒤에 저 바닥과 의자가 보이면 안 되거든? 이해되지? 그잖아. 바구니가 옆에서 본 시점이야. 그럼 바구니를 옆에서 보고 바구니가 여기쯤 있는데 저 뒤에 있는 바닥과 의자가 다 볼 수 없거든? 저 바닥과 의자가 보인다는 건 내가 여기서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주전자를 본 시점 정도면 저 뒤에 바닥과 의자 밑에가 보이겠죠. 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점에 불일치하는 그 작품들이 많아요. 저게 어떤 인사이트였을까? 다른 시점에서 본 것들을 다양한 시점에서 본 거를 한 화면에다가 넣고 있어. 우리가 고전적인 투시도법에 의해서 한 시점에서 바라본 장면을 그린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세잔이 갖고 있는 아주 그 대상에 대한 혁명적인 통찰력은 한 시점에서 보지 않는다. 이게 이제 나중에 피카소로 연결돼서 되면서 입체파 화가들이 탐구했던 어떤 주창한 바가 바로 그 지점인데 대상의 속성이 한 시점에서 바라본 것으로는 대상의 속성을 전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병을 보는데 이 병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보는 병은 옆에서 봤을 때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을 알려면 여기서 본 장면, 위에서 본 장면, 뭐 이렇게 열어서 속을 본 장면, 아래서 본 장면을 이 장면들마다의 속성을 한 화면에 담겠다라고 하는 게 입체파 화가들의 어떤 그 레퍼런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어쩌면 입체파 화가들의 이런 레퍼런스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아주 원시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작가가 세잔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유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미술에 있어서 세잔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그래서 큰 거예요. 그래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모네식 인상주의하고는 또 다른 이런 새로운 시점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작품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니? 피카소 작품 중에 이런 비슷한 작품이 있거든. 아비뇽의 처녀들이라고 하는 작품에 피카소 작품에 비슷한 그림이 있고요. 이것도 어, 자기 자신의 모습도 있고 정물대도 있고 세자는 그 액상프로방스라고 하는 지방에서 그 프랑스 남부 지역이에요. 프랑스 남부의 그
프로방스, 그 뭐라고 하나, 아르세유? 그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이야, 지중해. 지중해랑 가까운 그 지역이라서 굉장히 따뜻해. 따뜻하고, 여기는 한겨울에도, 한겨울 날씨가 뭐 10도 정도 될 거야, 아마. 한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아.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한 기후, 그 지중해성 기후의 지방이에요. 파리는, 프랑스에서 파리는 북쪽에 있어서, 사계절이 좀 뚜렷했다면, 저 지역은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저 지중해 연안에, 유럽에서 그 남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들은 다 따뜻하거든요. 그 지역에 내려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죠. 그래서 이게 성 빅토아르산, 성 빅토아르산, 이게 이제 세잔이 늘 가서 사생했던 어떤 풍경인 거예요. 성 빅토아르산이 액상프로방스 지방에 또 보면 약 동쪽에 있는 산인데, 이것도 그죠? 이것도 성 빅토아르산이죠. 이것도 그 산이.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집에서 성 빅토르산을 바라보고 계속 사생을 한 거지. 자, 우리가 이제 이 작품은 많이 본 적 있죠. 그거를 음, 미술사에서는, 미술 교과서에서는 그 신인상파라고 하지. 신인상파라고 부르는 장르인데, 전묘파라고도 하고, 전묘파라고도 하고, 조르주 쉐라라고 하는 작가예요. 그란자트 섬의 일요일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자, 전묘파라고 했어. 근데 신인상파라고 했어. 앞서서 우리가 뭐 모네나 르누아르나 이 세잔에서 봤던 그 인상파, 인상주의와 겹쳐지는 게 좀 있어? 별로 겹쳐지는 게 없지 않니? 뭐가 닮았길래 신인상파라고 할까? 이게 그 조르주 쉐라가 착목했던 거는 인성주의 화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빛에 대한 직관성이에요, 직관성. 빛을 저렇게 직관적으로 해석했구나. 그래서, 쇠라는 그 빛을 분석해서 분석한 거예요. 직관이 아니라 분석에 의해서. 직자적인 감각보다, 아, 저 색은 이런 화소로 이루어져 있겠다. 이게 사실, 현대에 와서는 이게 TV 화소를 만드는 어떤 그 아이디어에 휘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병치혼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병치혼합, 병치혼합이란 말이 뭐냐면 병치, 두 가지 색을 병치해서 멀리서 보면 두 가지가 섞여 보인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 점하고 노란색 점을 번갈아 찍어. 파란 점, 노란 점, 파란 점, 노란 점, 파란 점, 노란 점을 번갈아 쭉 계속 뿌리고 나서 멀리서 보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초록색으로 보인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어, 휴라 그림들은 다 이렇게 점으로 찍어 있어. 점으로 찍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맥락이냐면 이 화가가 왜 저런 방법을 썼을까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 이렇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게 그 모네 우리가 앞선 시간에 모네를 얘기할 때 모네는 그 파레트에서 혼색을 안 했다고 그러거든. 그죠? 모네 그림 그리는 과정 나오잖아. 물감을 찍어서 캔버스 위에다 대놓고 캔버스 위에서 섞지. 그죠? 그러니까 직자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색의 느낌을 바로 파레트에서 바로 떠다가 캔버스 위에 얹으면서 그 위에서 색을 혼색해 나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어떤 상태를 어, 조르주 쉐라는 다르게 본 게
파레트 위에서 안 섞는 수준이 아니라 저것의 분자로서 이해를 한 거예요. 색분자로서. 초록색은 궁극적으로 파란색과 노란색의 혼색이야. 그럼 나는 파란색과 노란색의 점으로 저 초록색을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질성을 아주 철학적으로 다르게 분해한 거죠. 그래서, 어, 조르 쉐라 그림의 특징은 같은 장면을 이런 거예요. 모네도 같은 장면을 많이 그렸지. 모네도 같은 장면을 사생을 많이 했는데, 쉐라도 마찬가지. 같은 장면을 계속 분해해서 그렸어. 분해해서 이렇게 그려보고, 이것도 아까 그 장면에서 비슷한 장면이죠. 그죠? 비슷한 그랑자트 섬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거는 그랑자트 섬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고수부지? 뭐 여의도 고수부지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시민들이 일요일날 나와서 산책하고 노는. 그래서 요르주 쉐라의 작품들은 이렇게, 이거를 이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봤을 때 굉장히 다 점으로 찍혀 있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그만큼, 어, 쉐라의 작품이 우리가 정치혼합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그 세계 분해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만큼 조르주 쉐라는 되게 분석적인 화가였어요. 아주 분석적이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그래서 그가 작품에 들어가는 어떤 구성 방법도 충동적이거나 직관적이기보다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철저하게 냉정하게 만들어낸 컴포지션, 구도에 의해서 그림을 작품 만들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쪽에 뭐 서커스를 하는 뭐 이런 건데, 저거는 캉캉춤을 추는 건가 봐. 저쪽은 서커스 퍼레이드 이런 거고. 근데 여기도 보면 화면이 어떻게 분할되어 있는지 볼 수 있죠. 저 지금 흰 말이 끼고 있는 말의 위치를 보세요. 말의 위치를 보면 어, 말 밑에 있는 하얀 선. 자, 이 하얀 선에 의해서 화면이 위아래로 나눠지죠. 화면이 위아래로 나눠지는데 이 나눠지는 게 이 비율이 1대 1.618에 가깝다고 합니다. 황금비에 가깝다고 이제 나중에 이걸 분석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 뒤에 있는 이 프레임, 사각 프레임의 위치가 여기서 어디쯤 차지하고, 자, 그리고 이런 객석을 이렇게 잘라놨어요. 이 화면 전체를 봤을 때 이 위치도 여기 하얀색 라인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이 위치도 철저한 어떤 균형 감각에 의해서 어느 자리를 자르면 아름다워 보일까를 탐구해서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지 찾아냈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그 대표 작품이 그렇게 아주 이성적으로 황금비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한 대표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퍼레이드라고 하는 작품인데, 여기 보면 이 작품에 화면을 좌우로 나누고 있는 화면을 좌우로 나누는 분할선이 보이죠. 그죠? 밝은 실내와 조금 더 어두운 실내. 그죠? 분할선이 있고, 가운데 트럼펫을 부는 악사가 화면의 정 가운데 서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의 정 가운데 서 있으면은 균형적으로 좋은 화면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쪽에 치우쳐서 이거를 자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의 위치와 키를 보세요. 뒤에 저 세 사람의 악사도 높이가 달라요. 높이가 달라요. 근데 자, 키의 높이가 다른데 그냥 키가 땅땅땅이 아니라 이 사람은 고개를 들고 있고 이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느껴지죠? 이런 변화. 그리고 이 아래쪽의 관객들도
높이가 다르고요. 저쪽 사람들까지. 그리고 여기에 이 라인과 이 나무의 위치, 저 뒤에 초록색 영역도 한번 이렇게 계단처럼 뭐가 하나 있죠? 이렇게 해서 화면을 아주 유기적으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 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구성적인 완성도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쪽에 서 있는 남자를 크게 확대해 보면 저런 식으로 그려진 거예요. 저런 식으로 그려진 거예요. 이거 실제로 되게 작은 그림이더라고. 큰 그림인 줄 알았더니 실제 그림이 되게 조그매, 요만해. 이것도 오르세에 있었던 오르세에 있었는데 이거를 확대하면 금방 얘기했듯이 저렇게 하소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 그래서 이제 신인상파 뭐 이렇게 명명하는 이유가 아까 모네가 가지고 있었던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색에 대한 이해를 아주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분해했다. 그래서 그렇게 병치혼합이라는 방법을 착안해서 만들어냈다. 뭐 이래서 이제 신인상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접근한 방식에 있어서는 감각적으로 좀 다르죠. 그리고 가장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래. 한국인들이 왜 좋아할까? 고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있어? 고우가 좋아요 하는 사람. 여기는 없어? 왜 한국 사람들이 고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네덜란드인들은 고우를 제일 좋아해요. 네덜란드는 어디 가나 고우야. 이 도시 가도 고우, 저 도시 가도 고우. 어, 실제로 고우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서 죽을 때까지 그림을 딱 붓을 들고 그림이라는 거를 공부를 해봐야겠다고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10년 딱 그리거든. 딱 10년 그려. 그리고 우리가, 저거 고우 그림이구나라고 알고 있는 그림은, 한 3, 4년? 1887년에서 1890년, 죽는 해가 1890년에 죽으니까, 1896, 3년 안에 거의 다 그린 것 같아. 어. 고우는 워낙 뭐 유명한 어떤 서사가 있어서 많이 알죠. 그죠? 원래 화가가 아니었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880 몇 년, 1890년에 죽었어. 그러면 이때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한창 어떤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랑 겹쳐요. 그러니까 고흐는 그러니까 동생 태우가 화상이었죠, 화상. 그림 판매하는 화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안이 원래 그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목사였나? 아무튼 그랬고. 그러니까 뭐 신학교도 갔다가 뭐도 했다 막 전전해요. 젊은 시절을. 그러다가 화상도 해보다가. 근데 워낙 이제 내성적이고 그래서 그쪽에 재능이 없었나 봐. 그림을 팔고 뭐 매매하고 이런 거에 재능이 없었나 봐. 그래갖고 음, 나중에 뭐 스물 몇 살이 돼서 난 그림을 그릴 거야. 그리고 이제 동생 태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림을 그리겠다고 시작을 하죠. 자화상을 뭐 많이 남긴 걸로 알려져 있는 작가고, 그가 왜 자화상을 많이 그리는지는 알아? 왜 고흐는 자화상을 많이 그렸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 희연아, 왜 그랬을까? 모델을 못 구해서. 뭔가를 보고 그려야 되는데, 어, 혼자 그랬다 했잖아. 나이 들어서 혼자 이제 나 그림 그릴 거야 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보고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사람 얼굴을 보고 그릴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거야. 거울은 있으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데, 실제로
렘브란트의 그 고흐미술관에 가면 자화상만 쫙 이렇게 전시된 방이 있는데 자화상이 이렇게 보면 큰 거 같잖아. 가서 보면 다 요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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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래. 그 작품의 사이즈나 크기를 봤을 때 정말로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빈곤해서 저거밖에 그릴 게 없었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 어. 근데 그거는 초기에 이런 작품을 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바로크 시대의 영향을 좀 받았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데 그 렘브란트나 렘브란트 같은 어떤 렘브란트 그림 봤잖아 지난번에 그죠? 배경이 어두워지는 그죠? 바로크의 테네브리즘 뭐 이런 것을 영향을 받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런 작품을 하다가 파리로 이사하고 나서 이거는 몽마르트 언덕에서 본뭐 풍경 같은 거 그러니까 몽마르트 언덕에 무슨 뭐라고 하나 이 텃밭 같은 거. 그 몽마르트 언덕이 지금은 명소가 돼 있죠. 몽마르트 언덕 정상에 있는 성당이 명소가 돼 있는데 그 몽마르트 언덕은 당시의 파리 상황으로 보면 달동네야. 그 달동네는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루이 14세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프랑스가는 엄청난 평야지대의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파리도 서울처럼 막 산이 있고 이렇지 않아. 그냥 이렇게 평평한 도시야. 평평한 도시인데 몽마르트는 좀 높아. 언덕이야. 언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의 북쪽에 일종의 달동네인데 서울로 치자면 도봉산쯤 되는 거예요. 그 언덕에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도심 외곽의 달동네니까 뭐 부동산 값이 쌌겠죠? 저런 텃밭도 많았을 거고, 그러니까 가난한 화가들이 모여 살았던 거야. 그래서, 그래서 몽마르트가 명소가 되는 거지. 가난한 화가들이 모여 사니까, 가난한 화가들이 거기서 앉아서 그림 그리고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홍대 앞이 그렇지. 지금 홍대 앞이 어마어마한 불야성이거든? 그 거리 앞에 가보면. 그래서 나 학교 다닐 때는 거기는 이 길 맞은편에 이쪽 피카소 골목이라고 우리가 부르든 지금 카페 거리가 되어 있는 그 골목은 그러니까 거기서 상수역 쪽으로 가는 그 골목은 나지막한 그 다 단독주택지였고 그 모든 단독주택의 1층 주차장 창고나 지하는 다 미대생들의 작업실이었어.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거기가 완전히 그 불야성 카페 거리가 돼 있고 이제 그래서 이건 아르레 방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르레 침실 1888년 작품이니까 그 파리에서 작업을 하다가 남부의 아르리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요. 거기서 또 굉장히 작품을 많이 하는데 이런 작품들. 이 작품도 분홍빛 과수원 이거 뭐 무슨 나무야? 복숭아 나무냐 무슨 나무냐 그런 작품도 있고 그리고 이 작품 많이 알죠? 밤의 카페 테라스 이거는 파리인데 저거는 아마 저것도 파리인가? 이걸 지금 실제로 복원해 놨다 그러던데 어디 나는 못 가봤다. 우리가 고흐에서 그, 그 빈센트 반 고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변화가 있어요. 모네와 세잔과 쉐라까지도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어, 대상을 굉장히 그 자기 주관적인 주관성이긴 하지만 대상을 관찰해서 사생했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네를 볼 때도, 모네 영상 볼 때도, 모네는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보고 그랬지. 그죠? 보고 그린 작품들이야. 보고 그리는 게 가장 중요했던, 내가 내 눈에 보여지는, 저 자연 환경에서 내가 바라보는 장면에서 내 눈에 느껴지는 빛과 색과 그것의 차이,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태, 나 밝을 때, 흐릴 때, 뭐 해 뜰 때, 해질 때, 그것을 담아내고 싶었단 말이에요. 대상이 변화하는 것을, 내 눈에 느껴지는 것을 화폭에 옮기겠다. 그죠? 여기서는 분명히 대상에 대한 객관성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죠? 자, 객관성이라고 하면, 객관성은 내가 갖는 거야, 저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성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저기 있는 거야. 내가 이 물병을 그릴 거야. 그럼 내 물병을 그리는데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병에 있어, 나에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네? 내가 말을 어렵게 하나? 객관성은 여기에 있는 거 아니야? 대상에 있다고. 어떤 작품, 어떤 대상을 보고 그래, 대상을 보고. 어떤 대상을 보고, 대상을 그림으로 옮겨요. 대상을 그림으로 옮기는데, 여기서 이것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옮기느냐. 이게 재현이잖아, 이게 재현. 그죠? 이게 재현이라고. 그런데 모네는 이 과정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실제, 어, 빛이라고 하는 매개체에 의해서 변하는 객관적 상태, 빛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매개물에 의해서 변화하는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고 싶었다고. 이해되죠? 그죠? 그 모네 이전에는 저 대상이 어떻게 생겼어잖아. 저게 내 눈에 보여지는 것 이전에 저게 내 눈에 어떻게 보여져 말고 저 대상은 이렇게 생겼어. 원기둥이고 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는데 모네는 아니 그거 말고 저게 내 눈에 어떻게 보여? 이거란 말이에요. 세잔, 세잔은 마찬가지 맥락이죠. 모네는 빛, 빛에 의한 어떤 변화를 읽었다면 세잔은 저것이 저것이 갖고 있는 구조적 아름다움에 집중한 거예요. 저것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겨 있지? 저것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아름다움은 이 주전자의 가장 멋진 장면은 어디일까? 이 주전자가 내 눈에 보이게 가장 이상적으로 멋있는 위치는 어디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접근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모네가, 어, 형태가, 형태가 해체되는 과정으로 대상을 옮긴 게 모네라면, 그죠? 어, 세자는 오히려 형태에 더 집중한 과정으로 이해되죠. 그러니까 세자는 반대로 빛, 빛이나 색채 이걸 해체해요. 요거 이해돼요, 유기냐? 그런데 그러면 고흐는 고흐는 훨씬 더 자율적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대미술까지 이행되어지는 과거의 어떤 우리 미술의 역사에서 현대미술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고흐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커요.
화가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 더 커져. 이해돼요? 그 모네나 마네보다, 세잔, 세잔보다, 르누아르보다 그 자율성이 더 커지는 게 고우라고. 그러니까 더 훨씬 더 낭만적이죠. 근데 이제 당시에 그 모네가 살았던 시대, 19세기 후반, 모네가 죽기까지의 그 10년, 치열했던 그 10년의 시간을 보면 모네는 아까 얘기했듯이 듣보잡 화가였어요. 아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모네는 이래. 고흐는 듣보잡 화가였어요. 고흐는 분명히 파리에 있는 동안에 인상주의 화가들의 존재와 활약상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 라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그 시점에서 어, 이제 친분이 생긴 사람이 고갱이에요. 고갱도 아웃사이더거든. 당시에 그 프랑스의 어떤 메이저 어떤 화가들의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고갱도 어디 남미에서 온 듣보잡 뭐 이런 느낌. 저 뭐야? 뭐 이런. 어 그래서 이 해바라기에 대한 일화가 고갱 때문에 시작되거든. 그 고흐가 고갱을 초대해서 야 너 갈 데 없으면 우리 집 방 남는 거 있는데 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교분을 갖고 고갱이 머물 방을 꾸미기 위해서 해바라기를 그렸다 그래. 고갱의 고향인 남미에 더 많이 피는 꽃. 그래서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해바라기를 그렸어요. 이게 80, 89년도 거고 저기 88년도 건데 가시에 박사의 초상. 그리고 이제 이 시절로 오면 이거는 저거는 아르에서 그린 거고 이거는 이 죽는 해에 그린 거예요. 가시에 박사가 누구냐면 이제 이 그 정신병에 시달리잖아. 고우가 정신착란 증세와 이런 거에 시달리면서 아르레에 있다가 다시 파리로 오는데 그 파리의 북쪽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양평이나 가평쯤 돼. 서울로 치면 그 정도 되는 지역에 그러니까 파리에서 공항 가는 길 그 중간 어디쯤 되는데 그 지역에 그 고우가 죽은 마을이 있어요. 고우의 무덤이 있어 지금도. 고우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지내던 그 집과 식당 맨날 밥을 먹던 식당과 그대로 남아 있어 아직도. 그리고 무덤도 고우가 죽고 나서 1년 뒤에 태호가 죽거든 동생이. 그래서 무덤 두 개가 같이 있어. 그 고우의 무덤하고 태호의 무덤이 있는데 이때를 보면 두 개의 작품 비교해 보면 저건 아르에서 작업한 그림이고 이거는 이제 죽는 해 작품이니까 그때 가시 박사라고 하는 그 저긴가 봐. 자기를 돌봐주는 의사였나 봐. 근데 이제 어떤 이 그림이 두 개를 비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하면 왼쪽 오른쪽 작품 비교를 해보면 오른쪽 게 조금 더 객관적이지 않니? 그죠? 왼쪽 것은 훨씬 더 일그러진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훨씬 더 걔가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훨씬 더 주관적이다. 내가 너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으로 옮긴다는 느낌보다는 내 느낌, 내 감정, 뭐 이런 게 훨씬 더 반영돼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 다음에 나오는 작품하고 비교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롱강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요.
이때는 그 별이 빛나는 밤의 풍경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그죠? 마치 모네의 붓질을 연상시키는 이런 장면인데, 야, 요게 그 다음 이듬해, 1년 뒤에 별이 빛나는 밤. 이 차이를 알겠니? 이 차이를?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것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주관성. 그러니까 이 객관성과 주관성의 차이를 얘기하려고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하면서 내가 주제로 얘기했던 재현과 추상을 결정짓는 이야기라고. 그죠? 재현은, 대상에 대한 재현은 객관성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죠. 그죠? 얼마나 객관적으로 옮길 것이냐의 문제잖아. 반면에 저 추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관성이라고. 작가의 주관성. 내가 저 대상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옮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 대상이 나한테 어떻게 느껴지는가. 내가 저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가의 문제라고. 그죠? 이거는, 이 문제는, 현대의 예술가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영감을 주죠. 엄청나게 중요한 영감. 그러니까 우리가 렘브란트부터 얘기를 했잖아. 그 리얼리즘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 또한 또한 그 리얼리즘이라는 거 하는 것 또한 있는 그대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저 대상이 나한테 어떻게 느껴지는가. 자, 그것을 리얼리즘의 요체로 봤던 게 누구예요? 그게 꾸르베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구스타프 꾸르베가 얘기했던 리얼리즘. 나한테 천사를 보여줘, 내가 그려줄게. 그 얘기. 그 얘기는 나는 있는 그대로 옮기겠다가 아니라 나한테 사실로 각인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어떤 애정인 거예요. 화가로서. 이해되지? 그래서, 어, 이 객관성과 주관성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가 1년 사이에 같은 장면을 이렇게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냥 다른 시각이죠.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을 이렇게 옮겼고요. 우리가 저기 지금 고흐 그림 많이 그려놨는데, 그것도 밀밭. 저 사이프러스 나무와 삼나무,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밀밭. 이것도 1889년에 그린 거니까 죽기 1년 전인 거죠. 비슷한 풍경이죠. 푸른 밀밭. 자, 까마귀가 나는 밀밭. 이게 죽기 직전에 그린다. 어, 지금도 이게 고흐의 무덤에 가면 고흐의 무덤 바로 옆에 이 밀밭이 있어. 풍경이 딱 저래, 진짜로. 저런 풍경이 펼쳐져 있고, 요 작품으로 이렇게 이정표를 만들어 놨어. 고흐가 여기서 사생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뭐 얘기하는 그런 안내판이 여기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저런 작품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어, 화가가 대상을 보고 그림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작가의 주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력하게 낭만적으로 발휘된 어떤 화가가 빈센트 반 고흐여서 그게 현대까지도 계속 그 회자되지 않을까? 그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이잖아. 네덜란드 사람인데 실제로 활동을 거의 다 프랑스에서 한 거란 말이야. 그죠? 작가 생활은 거의 파리에서 하다, 아르레에서 하다가
다시 파리 북부로 와서 이제 마지막 2년을 지냈으니까.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모더니즘으로 건너갑니다. 우리가 인상주의를 모더니즘으로 가는 과도기로서 이게 중요하게 오랜 시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설명을 많이 한 이유가 이런 요소.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로코코와 신고전주의 요런 때까지만 해도 로코코의 후반부 신고전주의까지만 해도 그 하나의 시대상이 어떤 작가들의 활약 시기랑 겹치죠. 그런데 이 낭만주의와 사실주의가 건너뛰고 나서부터는 전부 다 동시대성으로 변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이 미술 교과서를 옛날에 우리 그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를 보면 시대 순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인상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신인상파 나오고 후기인상파 나오고 막 이래. 근데 그런 범주가 말이 안 된다고. 시기적으로 일정한 한 5년, 10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화가들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금방 봤잖아. 고흐는 1890년에 죽었는데 모네는 1900년대까지 파리 박람회에서 뉴욕으로 진출해서 그 얘기 했었죠. 미국에서 그림 팔리는 작가로 성공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젠 그야말로 그런 동시대성으로 다양한 화가들이 나오는데 그 다양한 화가라는 말은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다양함이 아니라 화가마다 갖고 있는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각자 자기만의 개성과 정체성을 달리하는 그런 화가들 군이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거냐면 음,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앵그르 다비드 어쩌고 저쩌고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의가 아니라 그 작가가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현대미술에서 가장 우리가 이전 시기와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작가가 레퍼런스가 된다. 그것이 인상주의에서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인상주의라고 묶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실제로 인상주의는 이미 모더니티가 시작된 거예요. 인상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래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작가가 작가가 장르가 된다고. 그 말 이해됩니까? 신고전주의의 누구, 낭만주의 누구, 사실주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작가가 장르가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네주의가 있는 거고, 그지? 만해주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인상주의 작가들은 다르다고 처음부터 얘기하고 시작했잖아. 그래서 인상주의를 얘기할 때는 작가가 갖고 있는 개성과 아이덴티티, 그들이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이 그 작가들이 얘기하는 레퍼런스가 하나의 중요한 장르가 된다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그래야 시대상이 아니라 작가 중심으로 봐야지 그 시대가 읽힐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래파라고 분류를 하는데 그거는 미술 사가들이 분류한 거고 보치오니라고 하는 작가예요. 이탈리아 작가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어떤 움직임, 역동성 이런 걸로 추상적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추상화 과정, 주관성, 대상에 대한 주관적 해체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조각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이 작품을 저기서 본 것 같은데 내가 네덜란드에서 본 것 같아. 이거 보면 이 안에 사람 얼굴도 있고
어떤 공간도 있고, 이게 다양한 것들이 안에 있어요. 저 위에 건물 같은 것도 느껴지죠. 그죠? 거리 풍경 같기도 하고, 그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 안에 녹아 있죠. 앙리 마티스는 우리가 이제 그 마티스를 얘기할 때, 어, 세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거든. 본인도 그렇게 증언한 바가 있고, 세잔이 갖고 있는 구조적이고 그 어떤 단순화된 어떤 이미지들, 굉장히 그죠. 어떤 대상 이미지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핵심만 남기죠. 핵심만 남겨서 단순화시켜 놓죠. 단순화시킨 이미지들로. 이제 이 마티스 롬은 많은 어린이들이 마티스 작품 보고는 얘기하는 게 있잖아. 나도 저거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것도 목욕하는 사람들 뭐 이런 작품일 거야 아마. 목욕하는 장면을 담은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옆에 숲도 있고 그런 것 같죠? 계곡에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 작품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마티스가 갖고 있는 이 대상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완벽하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작가들이 대상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에서 대상을 내가 이렇게 해석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더 크게 드러나죠. 이게 관념적이죠, 훨씬 더. 자, 이렇게 이런 여성의 가슴을 표현한 이런 표현들 보면 그냥 동그랗게 해놨어. 그죠? 저거는 자신의 관념이지. 어, 여기 어디에 동그란 거 두 개. 즉 관념이잖아. 그런 어떤 주관성이 더 커지는, 확장되는 과정으로서의 이런 작품을 남기죠. 붉은 테이블이 있는 실내, 그리고 또 마티스의 대표작이죠. 여기서는 이런 거예요. 빨간색이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내가 여기에 이렇게 얻는 거지, 이 작품에. 붉은 테이블이 있는데 벽도 붉은색이고, 그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깥은 초록색 바깥을 저렇게 대비되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는 그 막스 에른스트라고 하는 작가인데 그 초현실주의의 어떤 그 초현실주의적 그, 그 운동, 다다이즘을 같이 결성했던 작가이기도 해요. 1919년에 다다이즘은 들어봤어요? 뒤에 나오는 그 듀샹과 함께. 아무튼 막스 에른스트는 다다이즘을 결성해서 그 초현실주의 스웨흐리얼리즘 이라고 하는 선언에 참가하는데 그 작품 그의 작품이고요. 이게 주문에 맞춰 사랑을 나누는 거대한 오르토크로매틱 필, 뭐 이런 작품인데 작품 제목이 기계죠, 기계장치에 대한 드로잉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기 보면 화면을 나눠서 어떤 저런 어떤 폐허의 저 도시도 있고 이런 이건 뭔가 이 폭탄이 터지는 이런 것인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복스 안젤리카라고 하는 작품이래. 근데
막스 에른스트가 독일 작가인데 그 프랑스에서 활동을 주로 했거든. 근데 2차 대전 때 독일은 전 세계를 점령했죠. 그러니까 그 과정, 그 혼란한 과정에서 나치한테 붙잡혀 죽을 위기에 처해.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거든. 미국으로 망명을 하는데 그 지금 그 굉장히 스페인의 유명한 미술관 어디지? 구겐하임 미술관 알아요? 들어봤어? 구겐하임 미술관? 몰라? 아무튼 하여튼 구겐하임이라는 집안의 여자, 구겐하임이라는 미술 그 수집가, 어, 컬렉터를 만나서 그 사람 도움으로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하는데 나중에 그 여자랑 결혼을 했다 이혼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자기가 겪었던 어떤 어려움과 변화, 혼란상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보면 이 안에 다양한 이렇게 각 뭐라고 하나 각 섹션마다 자기가 겪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어요. 저거는 사람인 것 같고, 그죠? 저거는 도시 장면이죠. 이거는 뭔가 이렇게 폐허인가 뭔가 이런 것 같은데, 그죠? 이런 구조물들도 뭔가 기괴하고, 어? 어, 그, 그 망명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잘 나가는 작가로서 어떤 작업을 하던 작가가 갑자기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 힘들었겠죠. 망명 과정에서도 그랬을 것이고, 그 전쟁의 상흔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거는 누구 거 같아요? 딱 감이 오죠. 이미지 보면. 아까 그 세잔 얘기할 때 다양한 시점에서 본 장면을 한 화면에 옮기겠다. 그것이 대상의 전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했던 입체파 화가들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조르주 브라크와 저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조르주 브라크의 만돌린을 든 소녀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아까 우리가 세잔 작품 중에 이렇게 목욕하는 여자들 이렇게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을 그것에 대한 오마주가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죠. 자, 이거는 게르니카라고 하는 한국 전쟁을 뭐 배경으로 작품을 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마리아 황소야 말이죠.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 손에 꽃이 있을 거야, 아마. 죽은 사람 손에는 꽃이 들려 있고, 아, 꽃이야, 칼이야. 칼이니? 꽃 아니야? 꽃이라고 내가 전에 어디서 해석한 걸 본 것 같은데. 황소의 머리. 전쟁의 참혹상, 안인성을 고발한 이런 작품이죠. 이게 그 도라마르라고 하는 여자친구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제 여친 중에 한 사람. 음, 그 여자예요. 닮았지 않니? 닮았어. 이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그린 것 같으나 닮았어요. 이게 이제 여기 도라마리의 초상과 마르테르비스 말테르의 초상. 아까 그 여성이 피에트 몬드리안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처음에 재혼과 추상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그 과정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해요. 피에트 몬드리안의 초기 작품과
피에트 몬드리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적황청의 구성이라는 저런 그 완벽한 추상적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게,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작품이 저렇게 진화한 건 아닙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구랑 나중에 대학 가서 교수들하고 얘기할 때 피에트 몬드리안처럼 저 나무가지에서 제가 뭔가를 이해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다시 얘기하지만 피에트 몬드리안이 착목했던 것은 나무가지를 그리다가 저 가지들 사이에 가지로 인해서 잘라져 있는 하늘에 잘린 어떤 그 그 조각들이 갖고 있는 조용성을 본 거예요. 나뭇가지에 의해서 잘라져 있는 그 하늘 조각의 조용성을 봤고요. 자, 그 조용성들에서 군더더기를 뺀 거예요. 자, 조용성에서 군더더기를 뺀다는 건 이런 거야. 작은 나뭇가지들을 뺐어, 일단. 그럴 수 있죠. 작은 나뭇가지를 뺐어. 그리고 그 나뭇가지들이 기울기가 다양하죠. 이 다양한 기울기들 중에서 애매한 기울기들을 뺐어. 이해돼? 다양한 기울기에서 애매한 기울기를 뺐어. 그러고 나면 수평과 수직만 남아요. 자, 미니멀리즘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군더더기를 빼는 거야. 군더더기를 빼다 보면 핵심만 남고 핵심만 남겨서 그것이 최소 단위로 제일 작게 남은 것, 제일 적게 남은 것. 그게 미니멀이에요. 미니. 제일 작은 단위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평선과 수직선만 남았어요. 그 수평선과 수직선만 남고 나서 또 거기서의 그 최소 단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이루어진 가장 아름다운 조형 상태는 뭐지?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것으로 구성해가는, 그것을 추적해가는 게 몬드리안의 이 기하학적 구성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추상으로 이제는 이제 재현과 추상에서 이 현대미술의 이 상태로 오면, 몬드리안으로 오면 이제 재현은 없어져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이 적황청의 구성이 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왜 그러냐면, 몬드리안의 각 주창한 바는 나뭇가지는 없다야. 나뭇가지를 옮기는 노력은 없다야. 회화로서 더 이상 나뭇가지를 옮기려는 노력은 유효하지 않다. 의미가 없다. 회화는 절대적 구조적 아름다움,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분할되어 있는 화면의 가장 균형 잡힌 모습,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몬드리안의 추상은 이제는 재현과 추상에서 재현이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려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미술 사적으로 보면 중세부터 재현이라고 하는 측면이 계속 증강됐죠. 그죠? 재현이라고 하는 측면이 증강됐어. 그러다가 이게 어느 시점이 오면 어디부터야? 재현보다는 작가의 주관성이 개입되죠. 어디부터야? 인상주의부터. 그죠? 낭만주의, 인상주의. 그러니까 19세기를 거치면서 작가가 갖고 있는 주관성이 더 강조되는 추상화의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재현이 더 증강되던 시대가 있었고 추상이 더 증강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현대에 와서 이것이 지금은 재현은 없어. 추상만 남아요. 그래서 추상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이제 그 바시라 칸디스키라고 하는 러시아 출생에서 프랑스에서 활동한 작가예요. 네, 이 작가도 20세기 초반에 왕성하게 이제 프랑스에서 활동한 작가고요. 몬드리안과 쌍벽을 이루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몬드리안이 뭐 차가운 추상 그러면 칸디스키는 뭐 뜨거운 추상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훨씬 더 몬드리안에 비하면 즉흥적이고, 그죠?
직자적인 어떤 역동성으로 화면을 만들어서 역시 재현은 없어요. 오로지 나에게 떠오르는 화면을 어떻게 아름답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활동만 남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듀샹까지 얘기를 하고 오늘은 듀샹까지만 얘기를 합시다. 얘기가 워낙 어려운 개념들이라서 이제 마르셀 듀샹은 우리가 이제 이 현대 미술에 있어서 20세기의 새로운 어떤 미술적 실험을 열어젖힌 이단아예요, 이단아. 네, 이 계단을 내려가는 누드, 뭐 이런 작품이거든. 계단을 내려가는까지는 알겠어. 누군지 모르겠죠. 내려가는 누드. 1912년작인데 이 작품은 알아요? 원작은 알지. 원작은 알죠. 그죠? 어,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여기다 코수염을 달고 밑에다가 영어를 써놨어요. 저 읽어봐. 영어 뭐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발음하면 LHOOQG. 불어 배운 사람 있어요, 혹시? 이걸 불어로 발음하면 LHOOQ 이렇게 되거든? 근데 저게 LHOOQ 이 말이 그녀의 엉덩이는 뜨거워.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장난친 거지. 그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저 코수염 왜 그렸을까? 그지? 모나리자, 우리가 모나리자 그러면 많은 해석들이 있죠. 저, 저, 뭐라 그래. 눈썹도 없고, 묘한 미소. 그리고 뭐, 모나리자의 눈동자를 보면 보는 사람을 따라온다는 둥, 뭐 배경이 어떻다는 둥, 그죠? 저것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분분해. 의견과 해석이 되게 분분한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 루브르에 가면 모나리자는 큰 방에 딱 요거 하나만 딱 있거든. 엄청난 권위를 상징하는 작품이에요. 르네상스의 최고봉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코수염을 딱 수염을 길러놓고 저거는 그 살바도르 달리의 수염, 그죠? 그런 걸 딱 그려놓고 밑에다가 그녀의 엉덩이 뜨거워. 근데 이제 저것도 LHOQ라고 써 있으니까 사람들 저거 뭐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프랑스인들은 저걸 발음해 보겠죠. LHOQ 이런 느낌이. 이런 불경한. 그러니까 어, 미술에 대한 미술이 가진 권위와 엄숙주의에 대한 일종의 통렬한 어떤 그 뭐라 그러나 그 뭐라 그러니 비, 그, 그 비꼬는 걸 뭐라고 하니 풍자? 풍자라고 할 수 있겠. 그러니까 미술 그 뭐 뭔데 이런 태도인 거예요. 모나리자 뭐 대단하지도 않구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그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이 작품 제목이 샘이야. 기억나는 거 있죠? 지난 시간에 샘이 있었지. 누구의 샘? 누구의 샘이었죠? 그룹의, 그죠? 그룹의 샘이 있었고, 그 이전에 앵그레의 샘이 있었어. 신고전주의. 자, 신고전주의의 앵그레의 샘과 그룹의 샘과 지금 여기서 듀샹의 샘이 어떻게 다를까? 자, 꾸르베와 앵그르의 샘, 신고전주의와 사실주의에서 이렇게 작품 제목으로 붙었던 샘에는 주인공이 누구야?
여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 물이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 상징하는 샘은 물, 물은 생명의 기원, 생명의 기원, 잉태를 상징하지. 여성성의 상징은 잉태잖아. 그러니까 어, 물, 천, 이 샘, 그죠? 물이 용솟을 치는 어디? 이런 느낌인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샘이라고 작품 밀치어놨어. 제목을. 근데 작품 제목이 샘인데 이거는 반대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기원,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배설의 끝, 그죠? 여성성의 반대, 남성성의 끄트머리, 생명 현상의 끝, 그죠? 그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샘에 대한 가치 전도인 거야. 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샘이야? 이게 미술관에 왜 있어? 이거 어디 있어야 돼? 어디 있어 이거 원래? 화장실에.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야? 불결한 거 아니야? 그죠? 감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미술관에 갖다 놨다고? 근데 이제 듀샹이 이 웃기는 사람인 게 여기 보면 알뮤트라고 1917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사인을 해놨어. 근데 사인을 듀샹이라고 안 하고 알뮤트라고 써놨어. 알뮤트라고 하는 사인을 해놓고 이 작품을 출품한 거야. 어디인가에 출품을 한 거야. 자기는 그 경연에 그 듀샹은 그때만 해도 이미 저명한 작가였기 때문에 그 경연의 심사위원이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연에 저거를 셈이라고 작품 제목을 지어서 작품을 낸 다음에 다른 평론가들이, 다른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심사하나를 옆에서 본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엄청난 이단아였지. 음. 그래서 뒷장을 얘기할 때는 어떤 가치 전도, 기존의 가치에 대한 전복, 반전, 뒤집음, 그리고 부정, 뭐 이런 게 늘 그런 어떤 개념들이 따라다녀. 그러니까 그 미술에 있어서, 예술에 있어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감각이야. 삐딱함. 그지? 그러니까 삐딱하지 않으면 미술은 잘할 수 없어. 내가 삐딱하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삐딱하게 나누면 틀리게 그릴 거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질서와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좀 녹음이 안 되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의문, 그러니까 그 질문, 가치 체계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질문, 의심,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바퀴라고 하는 기능성을 정반대로 위에 하늘에 매달아 놓고, 그죠? 의자 위에 올려놓고, 가치 전도를 시행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격을 주는 거예요. 자, 느낌이 다르죠? 뭐 이런 거. 그런 가치 전도의 대표적인 작가예요. 그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화가인데, 마그리트라고 들어봤죠? 마그리트? 이것도 불어예요. 스시네 빠져 있는 피플. 영어로 하면 This is not a pipe예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파이프가 아닌 뭐야? 파이프가 아닌 뭘까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라 캔버스의 물감이에요. 이런 말이야. 자, 이것을 파이프라고 믿으세요?
이거는 캔버스에 있는 그냥 물감인데? 이거는 회화가 가지고 있는 고전적인 재현의 목적, 재현이라고 하는 의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건 파이프가 아니에요. 그럼 이 그림을 보는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저게 왜 파이프가 아니야? 아, 파이프를 재현한 거긴 한데, 더 이상 나는 저 재현성에 회화의 목적이 있다고 믿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리고는 르네 마그리트는 이런 작품을 해요. 그러면서 회화는 더 이상 기존의 그 무엇인가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레퍼런스. 그래서 바위는 원래 이 중력 때문에 밑에 바닥에 파묻혀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 뛰어넘으로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경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죠? 저 바위가 하늘에 떠 있다니. 근데 이게 그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니? 일본 애니메이션의 천공의 섬 라퓨타. 그죠? 천공의 섬 라퓨타라고 하는 장면에 이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 어. 그리고 실제로 천국의 섬 라퓨타가 그 풍경이 그, 그런 비슷한 풍경이 있는 마을이 있어요.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 북쪽에 치비타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치비타라고 하는 성이 이렇게 바위 산 위에 마을이 만들어졌는데 산 옆 허리가 이 퇴적암이라서 이 녹아내려. 갖고 진짜 이런 풍경이야 이렇게 우뚝 서서 이렇게 절벽 위에 마을이 이렇게 있어. 마을이 그 올해 뭐 무슨 유네스코 뭐에 돼 있는 마을인데 어, 없어질 거래요. 허물어지면 없어지겠지? 제가 근데 이제 뭐그 보존한다고 뭐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피타라고 하는 성이. 근데 그래서 그런 장면 그리고 이거는 사람 발인데 그죠? 분화, 분화랑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그러니까 이래 그렇게 해서 마그리트의 초현실주의를 또 이제 따로 아까 내가 그 얘기했잖아. 작가가 장르라고. 그러니까 초현실주의라고 하는데 왜 초현실주의가 다 달라? 달리의 초현실주의와 아까 막스 에르스트의 초현실주의와 그죠? 지금 또 다르죠. 음. 마그리트의 초현실주의는 또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초현실주의는 어, 말하자면 이 재현을 회화가 갖고 있는 가장 그 원시적 목적이었던 재현으로서부터 재현의 목적, 재현의 기능으로부터 탈출한 그죠? 재현의 의무로부터 탈출한 그 초현실주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르네 마그리트의 이런 작품 두 사람이 이렇게 떠 있고, 자, 이건 창문에 풍경이 묻어 있죠. 작품 당근이 병으로 변하고 이렇게 저 실내 풍경이 바깥으로 통해 있는 저런 장면. 자, 다음 장면이 이게 이제 잭슨 폴록인데 잭슨 폴록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잭슨 폴록으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잭슨 폴록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번 주 과제는 과제가 계속 나가는데 과제를 아무도 그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이번 주 과제는 어, 초현실주의예요.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인데 어떤 초현실주의냐면 자, 아까 우리가 그, 그 막스 에르스트의 작품 생각 기억나죠? 뭐 이런 식으로
화면을 나눠놨던 작품 기억나요? 기억나죠? 막스 에른스트의.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 과제는 뭐냐면 자신이 겪어온 고등학교 생활, 나의 고교 생활, 나의 고교 생활을 요 안에 담아보는 거예요. 요 안에 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내 고등학교 생활을 상징하는 다양한 유닛과 풍경과 오브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로 이 장면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아까 늦게 온 친구들 못 봤을 테니까 늦게 온 친구 못 봤을 테니까 요거를 다시 얘기할게요. 요거 이 작품이죠. 그러니까 어 이게 뭐라 그랬어요? 막스 에른스트가 독일에서 2차 대전은 2차 대전 나치를 피해서 뉴욕으로 미국으로 그죠? 망명을 했단 말이에요. 망명. 정치적 망명을 하고 거기 그런 과정에서 겪었던 혼란을 옮긴 작품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 화면 구성의 방식은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화면은 어쨌거나 내가 마음대로 절단하겠죠. 그죠? 화면을 절단합니다. 화면을 절단해서 이 절단한 화면, 절단 화면, 화면의 주제는 뭐냐면 나의 고교 생활입니다. 알겠죠? 나의 고교 생활을 상징하는 풍경, 소재, 뭐 장면, 사람, 동물, 뭐 상관없어요, 모든. 그 나의 고등학교 생활을, 고교 생활을 상징하는 무엇으로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작품의 형식과 이거 크기나 재료는 무제한이에요. 그런데 그 지난번처럼 왜 저렇게 작은 종이 연습장에다 해도 돼요. 그리고 지금 그 매 강의마다마다 과제가 나가고 있는데 꼭 해보세요. 작게라도. 밑그림 수준으로라도 꼭 해보세요. 이 경험이 나중에 분명히 아주 중요한 하나의 무기가 될 거야. 무기가 될 거야. 그러니까 꼭 해놓으세요. 알겠죠? 질문. 자, 녹화를 마감을 하고.